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현안 이슈를 달아보는 국민 맛수. 먼저 이번 주 맛수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각 당 최고위원을 지낸 중진급 인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들, 국민의힘 영남 중진들 험지 출마 또는 용퇴론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거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하라, 당이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건데 먼저 김재원 위원 최고위원님 그런 거 받았을까요? 정말로? 아니 뭐 그분이 네. 솔직히 말씀드려 그분이 네. 거짓말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걸 자세히 들어보면 만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더니 만나는 것은 네.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뭐 자신의 의견을 직접 알려드리거나 하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고 네. 간접적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아마 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분이거나 또는 뭐 또 다른 분을 네. 통해서 그냥 소신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내용을 문안 그대로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그렇게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이 전달한 것이 네.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도 뭐 당연히 아니 혁신위원장 맡으셨으니 소신대로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당에서는 뭐 또 당 지도부 입장이 있으니까 소신대로 하시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생각을 또 인유한 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네. 지금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이 당에 관여하지 않는데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약간의 좀 유감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다고 봐요.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막 되면 굉장히 크게 그 논란이 되고 또 오해가 더 발생할 소지도 있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쪽에서 받아들이기는 대통령이 막 뒤에서 모든 일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모든 이야기는 다 제가 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입장에서는 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재원 최고께서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언을 공개한 거는 이뇨한 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걸로 봐야 될까요? 분명히 뭐 그건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다른 분도 아니고 대통령이 안 한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큰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단 흐름을 보면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1호안은 징계건이었잖아요. 그것은 그냥 지도부에서 바로 받았죠. 혁신위 2호가 윤핵관 영남 중진 영퇴하거나 험지 출마해라. 이 묵묵부답이잖아요. 지도부가. 이제 그 묵묵부답인데 이제 뭐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뭐 일부 위원회 급발진으로 뭐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장제원 의원은 뭐 수십 대의 버스를 동원하면서 세과시를 하고 본인은 전혀 험지 출마할 뜻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대통령이 뜻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참 대통령께서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이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아니 대통령 뜻인 줄을 모르냐.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알아듣겠냐. 저는 이런 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껏 거침없이 해라라고 하는 게 대통령 뜻이다. 뭔 말인지 좀 제대로 좀 알아먹어라. 이 이야기를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장제원 의원은 뭐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윤 대통령 마음이라면은 이른바 윤심이라면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윤핵관들이 이렇게 세게 반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4년 전에 네. 제가 당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는데 미래통합당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여러 정치 세력들을 전부 모아서 그 야당 통합 야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남권 중진 수도권 차출론이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당의 정책위 의장이어서 이른바 우리 당이 3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의 그 당 3역 중에 한 사람이 거부하면 다른 분들이 전부 거부할 명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은 뭐 고향으로 처음에 간다고 했다가 양산으로 간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구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다른 뭐 영남권 의원들도 전부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셨거든요. 물론 뭐 저 낙선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사실 뭐 출마 대상 험지 출마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험지 출마를 요구했을 때 전례가 험지 출마에 응한 사람은 사지로 보내고 험지 출마에 응하지 않은 그 증진들이 살아남는 그리고 또 당에서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복당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반복돼 왔단 말이에요. 일단 버티면 유리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그것이 또 총선에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소위 험지 출마라는 것은 우리 당이 지금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곳에 당의 의원들을 보내면 거기에 가서 충분히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주 그 컷오프를 해서 망신을 시켜가면서 또 이제 그쪽에 강제 배정을 해서 의원들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날 그것도 후보 등록하기 직전에 보내서 사실상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현수막 걸고 직원 구하다가 끝나버리는 그 정도의 이 선거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례를 봐왔기 때문에 지금 영남권 그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 이야기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또 그분들은 전례를 보니까 뭐 버티면 오히려 살겠더라. 또 이제 자신이 세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좋다네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어서 복당하겠다.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먹힐 수도 있다. 뭐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 전체는 험지 출마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당이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당이 어렵고 또 특히 서울 수도권의 선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당의 그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보자는 혁신위의 이 제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면전에서 완전히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자르는 것도 그러면 혁신위가 도대체 왜 들어섰느냐. 네. 그리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제가 경험해 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양쪽 말을 뭐 그렇게 혁신위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응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어떻게든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단순히 뭐 찍어서 3선 이상은 전원 차출 뭐 이런 식의 방향은 사실 총선에도 도움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너무 늦춰서 그 뭐 저 진짜 선거 운동은커녕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오히려 불쾌할 정도로 또는 또 어떤 지역에 보내면요 우리 당이 설사 당선되지 않아도 그곳에서 4년, 8년, 12년 제가 갔던 곳은 20년 동안 그 바닥을 다져온 그 지역의 또 우리 당 후보가 계셔요. 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날벼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당이 안 그래도 그 당세가 어려운 곳에 보내면 거기서 또 두 동강이 나서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좀 더 세밀하게 고려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 말씀은 험지 출마 압박을 받는 영남 중진들이 뭐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일단 버티고 보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도 되는데 이게 또 그 용산이랑 이른바 윤핵관 그리고 그러니까 신핵관 대 구핵관의 힘겨루기 아니냐. 그래서 그 와중에 인요한 위원장이 이건 윤심이다라고 용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 부분 돌이키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울산에서 그대로 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봉쇄된 것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이미 뭐 지금 분위기가 이미 그런 분위기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셋 중에 하나겠죠. 뭐 지금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출마하든지 불출마하든지 셋 중에 그래서 분명히 용산과 그것도 대통령과 분명히 이 교감을 갖고 하고 있는 인요한 위원장의 쇄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뜻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의식이 저는 엄청나게 용산 특히나 대통령 부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총선 승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에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대구 경북 지역의 몇 선 이상을 일괄적으로 뭐 용퇴시키거나 뭐 수도권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상징적인 몇 명의 분들은 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 뜻에 굴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중진 험지 출마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카펫을 까는 것이다. 뭐 김기현 대표 1, 2주 내에 사퇴하고 그다음에 뭐 비대위 전환하고 한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선거를 뭐 진두지휘할 거다. 이런 취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턱도 없는 얘기일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네. 실현된 게 있나요? 늘 이제 당이 좀 망가지는 이야기만 했지 이 합리적으로 당의 결정이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저런 식의 이야기가 과연 같은 당의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제 뭐 정당이라고 하면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쟁취해서 그 정견을 실천하는 그런 정치적 결사체라고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견을 같이 하는지 정견을 반대로 생각하는지 정치적 의견을 반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지금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1, 2주 후에 사퇴하면 한동훈 장관이 1, 2주 후에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법무장관이 지금 사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도 진행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후임자가 선출이 돼야 되잖아요. 후임자 인사청문회
그러면 최소한 2달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당의 그 선거라든가 당 대표가 아무리 뭐 좀 이미지 좋은 분을 모셔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총선이라는 이 모든 그 선거 전략과 화력 그리고 전투력을 집중하는 그런 일대 대회전에 그래도 정치적으로 선거를 치러보고 경험을 가진 분이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지지율이 높은 분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을 맡긴다는 식의 이야기는 또 한 번 이제 한동훈 장관조차 이준석 대표가 좀 뭔가 또 공격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움직임도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한 의도가 있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게 뭘까요? 이제 흔드는 거죠. 네. 누구를 흔드는 걸까요? 그 당을 흔드는 거죠. 당을 흔들고 대표 체제를 흔들고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뭐 1, 2주 안에 거치가 정리되고 이건 뭐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나 확실한 것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붕괴된 것은 맞다. 그것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가능성이 워낙 풍부한 영역이고 더군다나 뭐 우리의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는 일이 많아서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한번 추론을 해보면 그것이 설사 1, 2주가 아니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자면 한 달 안에 뭐 비대위 체제로 만약에 전환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네. 뭐 이제 그런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이래서 뭐 글쎄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 떠오르는 사람은 뭐 권영세, 원희룡, 뭐 한동훈, 뭐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가 이제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근데 또 이제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 한동훈 장관 부인 사진이 언론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라고 하면 정말로 저는 그 대통령실의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이 정도로 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네. 비대위원장 뭐 지금 올 가망성은 상당히 낮다고 하지만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해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초강수를 쓰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초강수를 쓰는 거여서 만약에 정말 그런다면 이분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총선 승리에 대한 열망이고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본인들의 거취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뭐 실제로 대통령은 본인 입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바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진짜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러면 저는 악수 중에 악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식견과 경험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장관으로 앉아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문에 그 카운터로 이렇게 대답하는 수준의 그것을 능숙하게 하니까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받고 이러는 거지만 여의도에 와서 집권 여당의 곧바로 선거를 지휘하는 그런 비대위원장 자리로 가면 아마 일주일도 못 돼서 본인의 바닥이 훤히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자꾸 비대위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대위로 간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고 또 이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그 시작이 되어요. 그러면 통상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 선거 전면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에서 어떤
그 의결을 해야 될 사안이면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의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다시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할 사실상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사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붕괴된 손상되고 또 뭐 새 당을 만들고 이러면서도 비대위로 가지 않고 선대위 체제로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선대위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뭐 민주당 같은 입장에서 비대위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지면 가능할지 몰라도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여당으로서 네. 뭐 아직까지 물론 당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상태지만 일정상 이미 이 현 대표 체제로 이어지면서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가면 당 지지율만 떨어지고 혼란만 더해지고 또 더 나가서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두고 또 논란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대위로 갈 이유도 명분도 실익도 없다. 뭐 그런 실익도 저는 실익도 없고 네. 크게 뭐 명분도 없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럴 지금 시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모습을 드러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과정을 거쳐서 혁신위의 일정이 저 크리스마스 때까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혁신위가 있고 그 혁신위의 안건이 첫 번째 어쨌든 주제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정리를 해서 어쨌든 말씀을. 혁신위의 네. 그 안건이 이 최고위로 넘어오면 그것이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곧바로 아마 선대위로 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래서 비대위 논란은 네. 사실은 정치를 선거를 치러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영남 중진 뭐 험지 출마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명계 일부에서 험지 출마 하셔야 된다 하시라 그리고 뭐 콕 집어서 경북 안동 고향 가시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런 얘기가 실제 있나요 좀? 아니 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고 그다음에 지금 뭐 대구 경북의 원외 지역위원장 뭐 중에 또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저는 뭐 아예 검토할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서는 뭐 이게 생산적인 논의가 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냐라고 하는 전체의 선거 전략 속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배치될 수 있고 또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 당이 현재 제가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느낌이 뭐 이게 지금 전혀 뉴스에서 민주당이 사라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뭐 한 달 가까이를 강서 선거 이후에 그래서 이제 실제든 실제가 아니든 간에 뭔가 민주당 지도부가 아니란 것 아니냐. 그럼 그 아니람의 근거는 낙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하고 있다 이거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이길 거다. 그다음에 그 반사 이익만을 바라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만 이 선거를 몰고 가려고 하면은 저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빨리 그 당이 좀 태세 전환과 자세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소 뭐 지금 이대로 좀 이런 아니란 모습이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찌됐건 국민의힘은 상당한 폭의 이 물갈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뭐 험지 차출이 있을 거고.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데, 사실상 양당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한쪽 정당이
그런 내부 물갈이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다른 쪽이 가만히 있다?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바로 지금 당장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선거를 준비하는 것, 이것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이 1,000원짜리 지폐에 올라 있는 이 어른께서 율곡 아니 이황이요. 퇴계 이황 네. 선생인데 이분께서 안동 예안면 출신이거든. 예안 네.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바로 이 예안 출신인데 이 안동에서 한국 정치 문화가 어떠냐면 안동은 그 정신 문화의 수도라고 자평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께서 보여준 지금까지 인간 됨됨이가 있잖아요. 막 형수님하고 쌍욕을 하고 뭐 오만 것을 보여줬는데 안동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절대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조용한 이유가 국민의힘은 어쨌든 좀 잘 돼 보려고 변화를 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 보려고 뭐 혁신이라도 하려고 하고 내부에 반발이 있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은요 사실 솔직히 조용한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그 지금 뭐 친명과 비명 간의 뭐 무슨 자객공천이다 이렇게 명단 쭉 나오고 있고 수박 논쟁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명단에 안 들려고 또 조용히 있고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평화로워도 평화롭지 않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민주당이 조용해도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거라고 봅니다. 공동묘지에 민주당을 비유하셨는데 뭐 반박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이제 공동묘지의 평화, 아까도 저랑 여기 하기 전에 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제 뭐 설마 이제 저 민주당 의원들을 뭐 시신에 비유하고 이런 말씀은 아니시고 그냥 관용적으로 있는 말씀이니까 이제 하신 건데요. 어쨌든 이 상태로 조용하게 선거를 준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대한적 십자사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석했는데 이게 언론에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일각에서는 이거 총선 출마하려고 이제 뭐 인사드리는 거 아니냐 언론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제 한 장관, 네.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것은 언론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사화 시키고 있죠.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관 부인들이 대한적십자사에 봉사 활동할 때 한 번씩 참여하는 통상적인 일이고 한데 아마 총리 부인과 장관 부인이 갔어도 그 국무총리 부인과 한동훈 장관 부인이 같이 나갔어도 한동훈 장관 부인을 비추지 않을까 워낙 노출이 안 된 분이니까 뭐 저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이 우리 당의 다음 총선에서 출마를 해서 당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지금 약간의 인재 기근을 좀 그런 인재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여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렬을 지낸 분 또는 여러 그 경력을 갖춘 분을 좀 더 수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은 굉장히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인께서 가서 김장 행사에 가서 참여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당의 입장에서는 한 장관이 출마하기를 모두가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나와서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원하고 있다. 뭐 그런데 나오면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위협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도움도 위험도 그냥 뭐 특별하게 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 그런다고 여러 후보 중에 딱 한 명 그 정도로 뭐 그 좁게 해석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크게 뭐 저희가 신경 쓰이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너무 얕잡아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쭤보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역구에 따라서 네. 그 주목도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막 강력한 이제 그 경쟁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주목도가 높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주목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시훈 뭐 강남으로 갔다 이런 경우하고 또 이제 뭐 서울이라고 치면 강북 어디로 갔는데 또 상대 후보가 또 어떻다 이제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다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장관이 뭐 총선 나오는지 나오면 어디로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첫날 뭐 보도본부장 포함해서 간부들 인사가 쭉 있었고 이제 지금은 통합 뉴스룸이라고 하는데 옛날 보도국장처럼 이렇게 임명 동의가 필요한 몇몇 국장들 빼고는 국장들 뭐 보도본부 보직부장들 다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주진우 씨 같은 외부 진행자들 다 하차시켜서 내보내고 9시 뉴스 앵커도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싹 다 교체를 했는데 진행자 포함해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진짜 쿠데타 하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례가 없어서 실제로 군사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면 뭐 첫 번째로 국회를 장악하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국을 장악하는 것도 거의 뭐 영순위로 거의 동시에 국회 장악과 동시에 해야 될 일 같은데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한민국에 쿠데타 일어났나 이럴 정도로 그냥 뭐 전례가 없는 거고요. 뭐 그 사람들이 마지막 방송조차도 그동안 했었던 시청자 뭐 애청자들에게 인사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정광석화처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을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저는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꿈에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뭐 진행을 군사 쿠데타듯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는 뭐 반박하실 말이 있으실까요? 우선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권력 과정, 정상적인 권력 획득 과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KBS는 전임 사장 임기를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도 현 정부로 바뀐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저도 여러 번 출연을 했지만 사실 그 공정성 문제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는 일에 아주 집중해 왔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뭐 눈앞에서 경험한 일이니까 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방송사와 또 다른 것이 KBS는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아서 직접 그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을 하는 국민의 방송인데 이분들은 정파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뭐 그 정부를 찬양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과 그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편파적이고 부당한 방송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최소한 바로잡기 위해서 사장을 교체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편파적인 방송을 지속해 오던 분들을 교체한 것이죠.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출연을 하면서도 좀 너무 심하다. 꼭 이렇게 그리고 그 출연자 자체가 워낙 편파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보면 4명이 앉아 있는데 여당 몫이라고 해서 가 있는 사람조차 야당 편을 드는 사람을 뽑아서 사회자까지 하면요. 그 4대1로 제가 싸워야 되는 게 뭐 다반사였고 또는 뭐 그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로 비난과 그 조롱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반응을 저에게 물으면 제가 이제 내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러면 그때 반응이 대응이요. 아시면서 뭘 그러세요. 뭐 그렇게까지 충성하실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놀리고 끝내버리고 뭐 이런 일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이 뭐 저는 이번 일이 뭐 100% 잘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보다 최소한 이렇게 KBS가 이제 앞으로 다시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방송이라고 평가를 받고 수신료를 내어도 아깝지 않다 그런 방송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계속 한 정권의 그냥 나팔수처럼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리고 또 민주당도 과거에 우리가 야당 시절에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사 사장의 이 선임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 정말 그 콧방귀도 안 끼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그걸 들고 나왔어요. 이제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다 그것도 관철시키지도 못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의 이중성이고 민주당이 그동안 정권의 힘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내세워서 온갖 허위 보도를 자행하도록 하고는 이제 와서 뭐 쿠데타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송갑석 의원의 인격을 존중해서 제가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러나 엄청 잘못하셨다 그동안 예.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짧게라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이중적이라고 하는데 이중적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한 3중 4중이죠. 어쨌든 적법하게 선임된 사장이죠. 그것 자체가 또 그 적법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혔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적법하게 그 선임된 사장이고 저희가 반대를 했건 어쨌건 간에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그렇게 절차적으로 그런 분이 이 교체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까지 교체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루라도 두면 더 그냥 네, 그다음에 이제 흑색 선전을 막 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떤 측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죠. 그런 점은. 근데 진짜로 국민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지금까지 그 정도로 편파적이고 가짜 방송이었고 KBS가 그랬느냐 이렇게 물은다면 국민들이 보는 눈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 백보 천보 양보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고 치고요. 그럼 그때 그렇게 볼 때 민주당이 하는 짓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한다면 이거 끝이 없겠죠. 예. 그래서 마침 이 앞전에 뭐 방송법 통과된 것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어서서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었던 방송 장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뭐 박민 사장 뒤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다, 뭐 한통속이다 이런 말 같은데 탄핵을 민주당에서는 재발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탄핵안을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법적으로 또 뭐 문제가 일사부재 위반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뭐 저는 두 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KBS가 보여준 지난 5, 6년간의 뭐 6, 7년 동안 그렇게 했죠. 그렇게 보여준 것은 결코 공영방송이라고 보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뭐 그 앞에 또 저희들이 과거 정권 때도 겪었었거든요. 제가 17대 국회 그러니까 제가 39살에 국회의원을 시작해 보니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때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출신 정현주 씨를 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KBS가 그때도 아주 편파적이고 엄청난 잘못된 방송을 자행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 것을 지켜본다면 이번 기회에 최소한 KBS가 정말 외부 힘으로 개혁을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 탄핵 운운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잘못된 일인데요. 그러니까 공정한 방송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탄핵안 내봐야 별 의미가 없다. 그게 뭐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데 짧게 한 말씀. 저는 저희 당이 뭐 탄핵하려고 한다거나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거나 이런 것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어떤 탄핵안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는 바로 이렇게 KBS 사태 같은 것들이 보여주는 생생한 징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뭐 저희 당의 당론이기도 한데요. 그 탄핵은 뭐 저희 당이 할 거고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탄핵해도 탄핵 소추 발의를 해서 뭐 지금은 과반수면 통과되니까 헌법재판소로 가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탄핵으로서 판면을 결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결국은 야당이 계속 이제 국민들한테 밉보이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뭐 반박하실 거 있으면 짧게 듣고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 탄핵의 권한을 준 것은 맞고 또 이 국회의 권능으로 힘으로 견제해야 될 건 견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그것을 지극히 무겁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 일각에서 뭐 나오고 있는 여타의 어떤 탄핵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은 지지하겠다가 16%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까요? 아니면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까요? 우리 김재원 저거부터 좀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지금 상태면 네, 당연히 상당히 지금 현재 신당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당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조치가 있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충분히 총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행태가 과연 정당의 대표로서 온전한가 그리고 또 그분들 또 모여서 신당을 새로 만들었을 때 지지자들이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점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점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10% 정도의 정당은 의석을 그렇게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리고 지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실망한 유권자들이 그냥 제3당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이기 때문이죠. 근데 총선이 가까우면 점점 그 지지자들이 좀 결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3당 지지자들은 투표율이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은 지지를 한다고 하지만 지지하는 효과는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총선 득표율은 상당히 낮을 거다. 그리고 현재의 연동형 비례제를 끌고 가면 이런 분들이 그나마 그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았는데 마치 투표를 한 것처럼 그 과장된 그 득표를 해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반민주적인 그런 그 선거제도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민주적인 그런 선거제도인 양 끌고 와서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런 일도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저는 지금 뭐 신당의 지지율이 16%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끝까지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반민주적이다, 뭐 사실상 사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게 21대 국회 때 도입을 한 거는 그러니까 소수 정당을 좀 폭넓게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렇죠. 다당제를 네. 해보자 그런 취지였죠. 사표를 방지하고 네. 비례성을 높이고 이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제3당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과 같은 준연동제냐 아니면 병립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좀 그 여건에서 차이가 클 것 같고요. 그 다른 말씀 대체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대결적이고 소모적이고 정쟁만 유발하는 양당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3당의 가능성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3당이 유승민, 이준석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폭넓게 인물들을 모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3당이 내세 얼마나 선거운동을 잘하고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16%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3당이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그 지지를 해준 경우는 그 김종필 전 총재의 자민련 그리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그렇죠. 이 정도가 성공한 제3당이거든요. 근데 그때를 보면 다 그분들은 지역적 기반을 지역적 가지고 기반 있었죠. 김종필 총재는 지역적 기반이 있었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지역적 기반이라기보다는 뭐 새정치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에 걸면서 그 문재인 그 대표에 실망한 분들의 호남 민심을 휘어잡으면서 성공을 했는데 이준석 신당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0% 중반대 지지율이면 말씀하신 대로 1등으로 소선거제에서 당선되기는 어렵더라도 1등인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는 효과는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근데요. 선대위원장을 뭐 이준석 대표한테 제안을 한다든가 뭐 장관 자리를 제안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제가 뭐 네. 최고위원을 그만둬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또 본인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리고 저는 그보다도 15% 16%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크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대부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을 더 많이 흡수한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상세 그 자료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들어가 보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실제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에 가면 양쪽 지지자들이 지금은 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들의 행태에 실망해서 차라리 여기를 지지한다고 답을 하지만 이 다시 투표할 땐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이거에 대해서 반박 겸 마무리 말씀 송갑수 의원한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조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는 국힘 지지층에서 13.7, 우리 지지층에서 11.4.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한 2주 전 그때는 우리 지지층이 더 토마도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준석 신당이 그냥 얼른 생각하면 저희한테는 좋고 국민의힘한테는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민주당에게도 그렇게 만만치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기존 정치권이 견제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혁신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준 정치행위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보여준 정치행위는 국민들의 그 진정한 지지를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과거 김종필 전 총재나 또는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그런 정치와는 사뭇 다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끝까지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을 다뤄봤는데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만수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